주민들이 집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해선 부지를 푸른 길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만 하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동하고 설득하고 또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학습하고 함께 해오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 지속 가능한 사례로서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에서 공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공원은 우리가 쉽게 막 그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도시에서 공원은 도시에서의 허파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 뭐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고 뭐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 당시 18세기 말에 뭐 영국을 상상해 본다고 하면 그 도시 안에 뭐 공장이 여러 개 많고 공장 주변에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는 조금조금한 집들이 많고 어린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공장에서의 노동에 이제 시달리고 있던, 그리고 도시의 공기는 그 매일매일 석탄이 뿜어내는 매연들 때문에 찌뿌였을 때 이때부터 도시공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됐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리고 도시의 모든 회색빛 매연들이 뭐 그 흡수될 수 있는 공간들도 없고,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정원이나 뭐 이렇게 많은 귀족이나 왕들이 정원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공원은 없었거든요. 그냥 귀족의 영토였고, 왕의 땅이 사냥터였고, 왕의 정원이었거나 아니면 희귀한 식물들이 있는 식물원이었거나, 근데 그런 곳은 시민들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시민권이 만들어지고 도시에 이제 그 공원이라고 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만들어졌었는데요. 도시에서 공원은 그렇게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 휴식처이기도 하고, 누구나 뭐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시민들이 새로운 행위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 같아요. 공원이 참 중요한 공간인 것 같은데 국내 도시에서 공원들이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과정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근대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건 당연히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도시를, 그러니까 뭐 강주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풍치지군이 뭐 이렇게 경관이라든가 화재 예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공원을 만들면서 다시 공원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뭐 도로나 주택지역 말고 녹색의 공간들이 지도에 그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가 우리가 만들어졌던 확장되는 이런 과정들은 경제개발을 통해서 농촌의 인구들이 도시로 집중되고 도시를 개발하고 산업화의 공간으로서 만들어가면서 많은 도시의 인구들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1900년대 광주 인구가 1만이었대요. 그런데 1970년, 80년을 거치면서 60만, 70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사실 60배, 70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광주에 뭐 공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들도 만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도시 안에 이렇게 공장하고 주거지만 만들면 나중에 공원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텐데.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사실은 공원을 계획만 해놨어요. 공간을. 광주에도 뭐 70년대, 80년대 계획한 공원이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된 공원이 전체의 50%에 달할 정도로 뭐 70년대, 80년대 도시가 확장되고 개발되면서 공원을 결정만 해놓고, 실제 우리는 공원다운 공원을 별로 즐겨보지 못했어요. 일곡동에 있는 일곡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한세봉이라고 이름 불려서 주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공원인지 몰라요. 우리가 꿈꾸는 공원은 예를 들면 뭐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막 평지에서 잔디밭에서 그의 일광욕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공연을 보거나 뭐 이런 공원들을 막 꿈꾸잖아요. 근데 집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도시공원인 거예요. 그런 형태로 사실은 도시 안에 공원들이 이제 존재해 왔고요. 또 한편으로 광주에서 도시의 공원들이 이제 도시공원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잖아요. 일곡 택지 개발을 하거나 수안 택지 개발을 하거나 뭐 문흥동에 택지 개발을 하면서 그 안에 공원을 그려놨죠. 근데 그 공원들은 대부분 좀 후미진 곳이라든가
아니면 별로 그 주택지로서 상품 개발들이 좀 약한 곳? 뭐 이런 곳에 계획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택지 지역에서도 많이 그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곳들은 좀 뒤쪽에 있는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뭐 택지 개발을 했던 수안지구나 뭐 이런 곳들은 도시에 그 택지 지역 안에 좀 중심부에 공원을 넣기도 하는 그래서 좀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도시 공원들은 사실은 도시 공원이 중심이 돼서 도시 공간이 계획되지 않고 사실은 좀 밀려나서 사실 주거지에서 밀려나거나 공공용지에서 밀려난 곳에 많이 과거에는 계획되고 만들어져 왔던 것 같아요. 푸른길 공원이 전국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사례로 꼽히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서 듣고 싶습니다. 푸른길 공원이 지속 가능한 발전 사례, 지속 가능한 사례로서 많이 꼽히고 있는 거는 지금은 사실은 많은 도시의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요구해서 도시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푸른길을 결정했던 그 2000년에는 사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시 공간이 누군가가 공무원이나 그 전문가들이 이 공간은 여기는 학교, 여기는 공원, 여기는 주거지 이렇게 도시 공간을 계획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이용하는 주체였어요. 그런데 2000년 12월에 결정된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그 도시의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그래서 국내에서 시민 참여 도시계획 그 결정의 첫 사례로서 참여라고 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데요. 도시의 길다란 그 철도가 다녔던 길다란 철길이 가치가 없어지고 없어졌던 그 과정도 도심 안을 이 철도가 관통하기 때문에 뭐 막 각종 사고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 도시 개발에 그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뭐 차량도 막히고 교통 체증도 있어서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철도를 이설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철도를 이설하기로 한 다음에 이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95년쯤에 광주시에서는 이 비어있는 철길을 팔아서 그 철도를 이설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좀 충당을 해볼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놔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1998년쯤에 도시철도 2호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도시철도 2호선이 고가로 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고가 경전철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의정부에 가면 이렇게 고가로 다니는 경전철이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고가 경전철을 만들 때 그 폐선부지에 교각을 만들고 도시철도 2호선을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광주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니다. 그 공간은 그 앞으로의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공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런 푸른 길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계림동에 시청이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하필 또 생각해보면 그 옆에가 철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시청을 가기가 편했네요. 그래서 계림동 시청에 주민들이 많이 집회를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집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폐선부지를 푸른 길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만 하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그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동하고 설득하고 또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그다음에 푸른 길에 대해서 학습하고 하는 이 많은 과정들이 사실 뭐 우리가 포용도시라든가 아니면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도시 공간을 결정하고 참여해서 또 이용할 이러한 권리들을 직접적으로 그 몸으로 보여줬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지속가능한 도시의 어떤 그 사례로서 뭐 푸른 길이 많이 이야기되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지금까지도 이 폐선부지를 푸른 길로 만들고 요구하고 결정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폐선부지에 뭐 나무를 심어서 폐선부지를 푸른길 공원으로 바꾸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도 뭐 시민 가드너라든가 아니면 푸른길 해설사들이 시민이 참여해가지고 푸른 길을 가꾸고 같이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함께 해오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 지속 가능한 사례로서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이 유몰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몰이 되면, 일몰이라고 하는 거, 해가 진다라고 하는 이 시점은 이제 끝났다. 어떤 뭔가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80년대, 뭐 70년대 우리가 그 도시를 막 개발하면서 사실 사유지에 여기는 공원으로서 필요하니까 공원으로 도시계 결정을 해놓게. 근데 뭐 사고 팔 수는 있지만 그 도시 공원으로 결정해놨으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공원을 만들 거야. 이렇게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원으로 결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그 사유지가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공원으로 조성이 되려면 강주시라든가 뭐 국가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공공이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고 그걸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시행된 이후에 지방정부가 그 땅을 매입할 예산이 없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쓰느니라고 바쁜 거죠. 그래서 공공의 모두를 위한 공간인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예산을 쓰지 않고 안 와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20년 시간을 줄 테니까 20년 안에 그렇게 사유지를 공원으로 결정해놓고 토지를 매입하지도 않고 조성도 하지 않은 땅은 20년 시간 안에 조성을 안 하면 2020년 6월 30일자로 해제를 하겠다.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거야. 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그게 공원 일몰제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그 공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공공을 위해서 뭐 학교 용지 아니면 도로 뭐 항만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 놓고 조성을 안 한 곳들은 이제 해제를 하는 절차들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일몰제, 공원 일몰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과 한 두어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두어 달 뒤에 그 뒤에는 자동으로 사유지인데 공원으로 결정해 놨거나 도로로 해놓고 실시 계획을 받지 않은 곳들은 그 해제가 돼서 사유지의 사유재산권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도시에서 공원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뭐 강주의 도시민들의 상황은 어떨까? 뭐 이런 거잖아요. 강주도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해놓고 해제될 대상이 전체의 한 50%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강주는 두 가지 전략으로 그 공원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민간공원이라고 하는 민간 사업자가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의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그 시에 기부하는 이런 방식, 이렇게 그 시에다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민간공원인데요. 이 민간공원으로 9곳의 공원들은 조성을 하고 그런 민간공원을 하는 방식 하나와 그다음에 강주시가 3천억이 넘는 그 시의 재정을 그 마련해가지고 매입하는 재정공원의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강주에서 가장 큰 공원이 그 중앙공원인데요. 서구와 남구에 이제 걸쳐 있는 이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80만 평 가까이가 되는 80만 평이 넘는 공원인데 이 공원의 한 8% 정도가 이제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나머지는 그 공원으로 남겨지게 돼요. 그 대신 그동안은 사유지였는데 이 사유지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이제 조성하거나 개발하거나 하는 방법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숲이 계속 숲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공원이고 산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파트 세대수들도 많고 그 새로운 그 세대들이 새로운 거주지가 되면서 이 인근에 미치는 교통의 문제라든가 교육권의 문제라든가 주거권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이게 절충 방안들을 만들 것인가가 좀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장점은 그동안에 사유지여서 20년 넘게 사유지의 행위 제한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들을 다시 공공이 매입해가지고 공원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문제를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주도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사유지잖아요. 그 공간이 도시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공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단순히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이 마음대로 도시 그 공간에 뭔가의 개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은 옳지 않고 시민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론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도시의 공공성의 모델들을